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의회 연속기획으로 중앙으로부터 나눠져야 할 권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그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강하고 의회가 약하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이를 위해서 인사권 확보와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시급한 과제로 꼽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주민들이 뽑은 의원과 의회 운영을 돕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의장이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선발해 지방의회에 파견합니다. 순환 근무를 하는 이들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국회처럼 의장이 직접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더라도 현재와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의회는 자체 조직이 일반 행정직 전반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서로 인사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고 승진의 문제도 있고 또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직렬을 따로 신설을 해서 뽑아서 거기서 전문성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좌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정책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행정사항에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의원 혼자 이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43조 원. 의원 1인 평균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꼴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정책 제안, 민원 처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보좌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보좌관을 두라 마라 이렇게 하고 또 몇 명 둬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주민의 동의하에 보좌관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부결이 돼도 그냥 단순히 임명하면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청문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해놓고 청문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되기 전에 후보자 입장에서 하고 그거를 보고 임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거죠. 이 밖에 교섭단체 운영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교섭단체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의원이 모이면 형성되는데 주로 정당 위주로 구성됩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특색 있는 정책이 나오려면 이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해 지방의회가 중앙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심할 경우 아이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한 가정 안의 일이라고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요. 네, 서울시의회는 자라나는 새싹이자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것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구하고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와 일반 시민 등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담고 있죠. 아울러 2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었죠. 매년 얼마나 많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나요? 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약 5년 전부터 아동학대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1년 2,105건이던 아동학대 사례가 지난 2007년에는 6,000건에 이르렀고 2014년에는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시행된 2016년에는 18,700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죠. 더욱 놀라운 점은 학대 행위자가 누구냐였는데요. 2014년 아동보호기관 통계를 봐도 그렇고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봐도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수치죠. 충격적인 통계였는데요. 이런 학대 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 태도나 방법의 부족이 약 17,0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고립이 8,0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와 가족 간의 갈등, 또 질환 문제, 거기에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등이 있었습니다. 네, 매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또 지자체나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직접 나서기 시작했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 안의 문제라고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미비한 법 제도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 들어보셨죠? 그럴듯한 이런 말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둔갑하면서 체벌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 중 하나라고 관대해지고 말았는데요. 2016년 서울시의회가 조사한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 실태를 봐도 아이에게 이렇게 꿀밤을 몇 차례 주는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44.7%가 학대가 아니라고 하거나 학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은 이러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준희 양의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현장 검증에서 쇠로 된 자와 발로 때린 딸을 때린 장면으로 재현하면서 학대와 폭행은 결코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불완전한 체벌금지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이 신설됐지만 이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915조와 상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다는 통계에 비추어 봤을 때 법 제도에도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이를 개정해 법적으로 체벌을 확실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슬픈 것은 한 아이가 울고 있기 때문이고 그 슬픈 세상에 희망이 생기는 것은 그 아이마저 웃을 때라고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계 학대는 아이의 성격 형성과 나아가 아이의 평생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훈육 방법 숙지와 사회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려선 안 됩니다. 더더욱 새싹들은요.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